꿈에서 깨어나서는 문득 허전한 기분이 든다. 욕망을 잃어버린 그런 허전함이다. 욕망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왕복하는 것이 인생의 숙명이라면 미완의 꿈, 설렘과 소망이 있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선택하겠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살살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봄이어라 하고 싶은데 6월부터는 여름에게 그 이름을 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네요. 이쁜 봄이 물러가는 것은 아쉽지만 여름도 그렇게 밉지는 않아서 괜찮습니다. 책 안 읽던 자작이 오래간만에 새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 지지 않는 하루, 이화열 지음, N의 서재에서 펴냈어요. 이화열 저자는요, 한국 도시디자인 회사를 운영했었고요. 박사 과정 중에 파리 지행인 현재의 남편을 만나 파리에서 정착했습니다. 프랑스인 남편 오비와 딸 단비, 아들 현비를 두고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병을 이겨내면 선명해지는 것들이라는 부제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작가는 암과 투병중이었던 건데요. 2019년 파리에서 갑작스럽게 직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 생활에 대한 단상들로 시작됩니다. 책의 한 3분의 1 정도 지나면서 암 진단을 받고 이후의 내용은 수술과 항암 치료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보여져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너무 담담합니다. 암 정도쯤이야 누구나 걸리는 거 아니야? 나라고 왜 예외겠어? 라고 마치 두 어깨를 살짝 들었다 내릴 것처럼 무심하게 표현합니다. 일상을 감정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우리가 던져야 되는 삶에 필요한 질문들을요. 에세이인데 시간의 구성에 따라 에피소드가 배치되어 있어서 마치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지는 소설처럼 읽게 됐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것이 설마 괴롭지 않았을 리가요. 다만 작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 전구 불빛을 밝히는 기분으로 글을 썼다고 했어요. 기쁨은 나눌 수 있지만 고통은 철저히 자신만의 몫이었다고도 했고요. 피아노 건반 소리가 음악으로 바뀌는 것처럼 인생도 비슷하지 않나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섬세한 시선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각자 즐거움을 연주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 부조리한 삶의 희생자일 뿐이다 라는 프롤로그의 문장 앞에서 저는 숨을 여러 번 골랐습니다. 잊지 않겠노라 생각하면서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라면서요. 다시 읽어볼게요. 각자 즐거움을 연주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 부조리한 삶의 희생자일 뿐이다. 부조리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세상에 한두 개라야 말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즐거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책의 문장들이 햇빛에 잘 마른 이불 같다고 어떤 소설가가 추천글에 쓰셨던데 딱 그렇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따스합니다. 작가의 글은 딱히 과장됨이 없어요. 슬픔이나 고통도 그래요. 그게 숫자 10개의 고통이다 하면 그냥 10개로 알아듣고 견디는 것 같아요. 10개가 왔는데 그걸 100개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더 괴롭히지 않습니다.
좋은 거, 행복한 것들도 딱히 과장됨이 역시 안 느껴져요. 단, 아들 현비, 딸 단비에 대해서만큼은 뭐랄까,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애정을 이것조차 그게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아, 지금 뭔가 굉장히 절제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많아요. 문제는 남편이에요. 한국 남편이나 프랑스 남편이나, 아, 남편들은 왜 아내한테 이렇게 이쁨을 받지 못하는 걸까? 남편이라는 존재는 대체 뭐가 문제일까?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하나 한번 골라볼까요? 감정을 정말 충만하게 해주었던 작가의 이전작들을 찾아봤는데요. 대부분 절판이 되었더라고요. 알라딘 중고 사이트에서 2권 찾아서 주문해뒀습니다. 기쁩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말러의 마지막 교향곡이었던 5번, 그 중에서도 4악장 아다지에토를 자주 들으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과 아주 근사한 심포니가 되어주었던 곡이었으니까 아래 링크 남겨둘게요. 나중에 음악도 꼭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내가 예외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존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은 신으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병원 침대에 누우면 하늘만 보인다. 조금만 고개를 내려봐도 그 밑이 보일 텐데 병원에 도착한 뒤 하늘만 쳐다본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작동하는 기계 소리가 요란하다. 옆 침대 마담 고몽도 잠을 뒤척인다. 베를린에 사는 친구가 전화를 한다. 서럽지 않아? 친구가 불쑥 물었다. 뭐가? 난 그러고 있으면 서러울 것 같아. 20대 초반 운전을 배울 때 겁이 나면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다. 개나 소나 하는 운전인데 나라고? 암이라는 병도 마찬가지다. 설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암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유감스럽지만 내가 예외일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서러움은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슬픔, 연민이리라. 나는 슬픔에 익숙하지 않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줄에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이라는 공장, 삶이라는 노곤하고 달콤한 노동. 이 공장은 언제고 멈출 수 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존재도 없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아무도 점칠 수 없는 무수한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매 순간 펼쳐진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두려움을 거부하는 명료한 의식이다.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적어놓은 메모를 우연히 발견한다. 정말이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결국 당신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 우르네 박사가 병실에 들른다. 마담 르그랑 수술은 잘 됐습니다.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라는 문장에서 아주라는 부사가 빠진 것이 마음에 걸린다. 과장된 프랑스어 표현에 익숙하기 때문인가? 의심은 불안과 이복 형제다. 제거된 종양과 임파선을 분석한 결과로 항암 치료를 결정한다. 지금 내 상태는 침대에 앉아있기조차 힘들다. 무니아는 매일 나를 휠체어에 태워 햇볕을 쬐을 수 있게 병원 테라스에 데려다 놓고 아무 말 없이 쉬다 간다. 내 몸도 정신에 비행기 모드를 요구한다.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감정이 휴지기에 들어간다. 오늘은 현비가 18살 성인이 되는 날이다.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낸다. 오늘 생일 파티를 같이 못해서 미안해. 바로 오늘이 18년 전. 내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했던 날이구나. 아침마다 네가 침대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것과 좀 비슷했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엄마. 맞아. 오랜 습관은 잘 바뀌지 않는 법이지. 18년 이후의 날들을 같이 보내는 것으로 충분해요. 잘 회복하세요. 내가 없는 생일 파티. 내가 없는 삶을 상상한다. 그렇게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다. 어차피 세상의 아름다운 곳을 전부 여행할 수 없고,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없고, 가슴 뛰는 그 많은 책을 다 읽을 수 없다. 경험의 밀도가 중요할 뿐이다. 많이 먹는다고 식탐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오래 산다고 반드시 축복받은 인생도 아니다. 하늘이 주었던 셀 수 없이 아름다운 감동,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샴페인 글라스를 부딪혔던 순간들, 음악이 주었던 짜릿한 기쁨, 허겁지겁 쫓겨 살지 않고 음미했다. 내 인생은 유쾌했다. 내가 없어도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상하리만치 걱정되지 않는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해도 아이들은 슬픔을 극복하고 잘 살 것 같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주었다는 걸 느낀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단단한 믿음이다. 아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 용기란 이런 것. 간호사인 친구 파스칼은 내가 혼자 항응고제 주사를 놓는다는 말을 듣더니 깜짝 놀란다. 너 참 용기 있다. 나는 무서워서 절대 내 몸에 주사를 못 놔. 두려움 때문에 간호사가 주사바늘을 찌르지 못한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다. 물론 나도 허벅지에 스스로 주사바늘을 꽂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죽어도 못한다는 생각은 그럴 것이라는 추측일 뿐이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모두는 죽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병실에서 마틴이 말한다. 사람들은 용기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무슨 용기겠어요. 선택이 없으니 하는 것뿐이죠. 마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받아들이게 된다. 마틴의 간절한 소망은 결혼 50주년을 채우고 떠나는 것이다. 췌장암 말기 환자에게 5년은 보통 사람의 50년보다 더 긴 시간이다. 19에 만나서 45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어요. 그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한다. 남세포는 그녀의 상냥한 목소리를 망가뜨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존재를 두고 떠나는 슬픔을 슬그머니 웃음으로 바꾸는, 이를테면 용기란 이러한 것이다. 낡은 것과 헤어지는 훈련. 모르방 시골집에 있는 바베큐 그릴이 너무 낡아 시아버지 생일에 새 것으로 사드리려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성한데 한 곳 없는 낡은 그릴을 버릴 마음이 전혀 없다. 애완견을 바꿔준다는 것도 아닌데 나는 투덜거리며 그냥 생일 선물로 스웨터를 낙찰한다. 시골집에서 여름 바캉스를 보낸 시누이 안느는 창고에 쌓인 잡동사니를 정리하려다가 시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히고 만다. 물건에 담긴 추억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안 쓰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와 유용성을 잃어가는 늙음을 동일시 해서였는지, 그는 일주일째 딸에게 무언의 시위까지 하고 있다.
시부모님은 50년 넘게 파리 15구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 요양병원이 아니라면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 반세기 넘게 한 장소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들이 입던 옷을 다려 첫 손주를 입히고 그걸 다시 차곡차곡 챙겨 다른 손주에게 입힌다. 지하 창고의 아기 바구니는 증손주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셀 수 없을 만큼 이사를 다녔고 가족 사진 한 장 변변히 간수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물건에 대한 특별한 애착도 없다. 어머니는 나이 든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게 누구든 고생하지 말고 얼른 돌아가셔야 할 텐데 라고 말한다. 물론 어머니 자신의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나도 영정사전을 골라주면서 장례 절차를 이야기한다. 태어나는 일처럼 죽음도 터부가 아니다. 시아버지는 생사를 가르는 문턱을 간신히 넘어왔지만 집안의 잡동사니조차 정리할 마음이 전혀 없다. 낡은 바베큐 그릴을 버리는 것도 어려운데 익숙한 삶을 떠나는 일이 쉽겠나. 바닥이 해진 올비에 실내 슬리퍼를 새거로 바꿔준다. 남편의 이름이 올비예요. 새 슬리퍼를 보며 화들짝 고마워하더니 낡은 슬리퍼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일단 그 슬리퍼 버리지 마. 새 슬리퍼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들어. 새 옷을 사면 낡은 옷을 하나 버린다. 소실에 저항하는 건 엔트로피의 법칙을 역행하는 짓이다. 낡은 것과 헤어지는 것도 훈련이지 싶어서 슬리퍼를 휴지통에 몰래 버린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올비의 기억력은 물건에 대한 집착을 따라가지 못한다. 올비가 달에 가지 못하는 이유. 올비 씨는 주말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 즐겨 마시는 커피 캡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캡슐 커피와 르몽드지가 개띠 남자의 아침 메뉴다. 다른 캡슐도 남아 있었지만 자기가 마시는 캡슐 커피가 없어 아침 식사를 보이콧하는 올비에게 물었다. 시골집에서는 어떻게 아침을 먹나? 거기 가면 캡슐 커피가 없잖아. 모르방은 모르방이고 여긴 여기야. 내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단비가 눈짓했다. 엄마, 내버려둬. 내가 키운 자식들은 음식을 가지고 타박하지 않는다. 현비는 식사가 끝나고 식탁에서 일어나면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으로 들린다. 양이 모자라거나 찾는 음식이 없어도 꼭 괜찮다고 한다. 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아침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준다.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결혼 선물로 받았던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그러니까 올비는 24년 동안 캡슐 커피를 마신다. 24년 동안 똑같은 커피를 마셨듯 죽을 때까지 같은 커피만 마실 남자. 네스프레소 회사에서는 개띠 남자의 충성심에 커피잔 세트나 초콜릿 박스를 선물로 주기도 한다. 어쨌거나 주말 아침 식사를 보이콧한 건 제 시간에 맞춰 캡슐을 주문하지 않은 나에 대한 응징의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일주일 동안 감기로 온 집안에 떠나갈 듯 죽는 신용을 했던 올비는 갑자기 월요일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돌아와 일주일 병가를 냈다고 한다. 그러곤 부엌으로 가서 캡슐 커피를 확인하더니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직도 주문 안 했어? 문장은 간단했지만 그 말투에는 르몽드지와 캡슐 커피라는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잡치게 한 원망이 섞여 있다. 물론 내가 주문을 하지 않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
네스프레소 회원 비밀번호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찾느니 매장에 가서 사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중에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남자가 갑자기 월요일에 병가를 낼 줄 알았나? 물론 다른 캡슐 커피를 소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어정쩡한 바람도 있었다. 올비는 캡슐 주문이 그렇게 어렵냐며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베이킹 파우더에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나는 화학작용이 생긴다. 바로 내 몸 안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방으로 달려가 문을 벌컥 열고 고함쳤다. 너는 그렇게 가고 싶은 달에도 못 갈 거야. 뭐라고? 왜 그런 줄 알아? 달에는 캡슐 커피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내 말 똑바로 들어. 앞으로는 혼자 마시는 캡슐은 알아서 주문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주말에 아이들과 내가 고생해서 생일 파티 해준 거 고맙다고 했어? 내 생일만 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생일도 같이 한 거잖아. 갑작스러운 공격에 올비는 당황해서 변변한 방어조차 못한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 같으니라고. 이틀 동안 캡슐 커피 때문에 심통 부리는 거 누가 모를 것 같아? 그거 내가 감기로 아파서. 내가 쏘아붙인다. 그게 암 환자한테 할 소리니? 올비는 병가를 취소한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캡슐 커피도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할복하는 유형이다. 나는 그런 위협에 끄떡하지 않는다. 조금 있다가 올비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조용히 제안했다. 앞으로 캡슐 주문은 알아서 하겠다고. 저녁 식탁에서는 고해성사하듯 아이들과 나에게 주말에 고생해서 만든 생일 케이크가 맛있었다고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는 주인 신발을 물었다가 얻어맞은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내 주변을 빙빙 돈다. 알랭 드 보통의 철학의 위안을 읽다가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서한 한 구절에 줄을 친다. 결핍에서 오는 고통만 제거된다면 검소하기 짝이 없는 음식도 호화로운 식탁 못지않은 쾌락을 제공한다. 철학의 부재는 일상의 고통이다. 토요일 늦은 오후 올비가 좋아하는 노르망디 굴을 사다 놓았더니 그는 굴과 같이 먹어야 하는 통밀빵이 없다고 몽루즈시의 모든 빵가게를 돌고 있다. 이 빵집에 닫혔다느니 저 빵집엔 통밀빵이 없다느니 전화로 생중계를 하는 중이다. 혼자 중얼거린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개띠 남자. 입 다물지 않으면 굴도 사다 주지 않을 거야. 노인을 위한 겨울은 없다. 생 앙투안 병원에 시아버지 문병을 간다. 그는 몇 개월 사이 벌써 2번째 수술을 마쳤다. 병실로 들어가서 코트를 벗을 때 그가 눈을 뜨고 희미하게 웃는다. 시아버지의 발톱을 잘라준다. 차가운 발가락. 옛날 할머니 발톱을 잘라줬던 기억이 난다. 옆 침상에 누운 노인이 나에게 말한다.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굳어져서 발톱까지 몸이 닿지를 않지요. 시아버지는 약간 겁이 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본다. 상처를 내면 안 된다. 그는 두려운가 보다. 나는 천장을 쳐다보며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두렵다. 그를 부축해서 복도를 산책시킨다. 간호사가 지나가면서 소리를 친다. 무슈 그르앙, 누가 보면 늙은이라고 하겠어요. 등을 펴세요. 잠깐 스치는 미소조차 희미하다. 의학기술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죽음을 유예시켜준다. 하지만 세상에서 추방되는 무신론자의 두려움도 같이 연장시켜준다.
집에 돌아와서 현비와 할아버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너는 두렵니? 내가 묻는다. 아니, 나는 두려움 같은 건 별로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면 담담해질 수 있어. 나도 그럴 것 같아. 현비는 조금 생각한 듯이 다시 말을 잇는다. 엄마가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건 후회할 게 없기 때문이야. 고작 18년을 산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조용하다.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깨닫는 순간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 걸 멈추게 된다. 그러면 몸이 조용히 가라앉아 깊은 물속으로 들어간다. 세상의 소음에서 완전히 떨어진 정적만 있다. 모든 건 지나간다. 험한 여정도 언젠가 끝이 있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할 수도 거기서 끝날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같은 목적지로 향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사이에 있다. 수천 년 전 에피쿠로스 철학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영원히 살려는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면 죽음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고통을 주기 때문에 무섭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고통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이란 좋고 나쁨, 고통과 쾌락, 그 모든 것이 그저 사라지는 것이다. 작가는 병이나 죽음보다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두려움은 정작 두려움에 대한 상상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도 했고요. 두려움이라는 병을 이겨내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인생도 비로소 선명해질 것 같다고요. 책의 제목이 지지 않는 하루잖아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오히려 이 제목에 의아한 감정이 들었어요. 지지 않는 하루? 뭐에 지지 말자는 말씀이셨을까? 두려움? 고통? 그런데 그렇게 안 읽혔어요, 저는. 내내 저자는 모든 것을 과장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자 이런 느낌 아니었고요. 가자,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제가 놓친 게 있었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른 돌아오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